광복주사파 저것들은요, 그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겠다고 하는 수십 년간에 걸쳐 확고하게 내면화된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파괴하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길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세뇌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부정하고 그 범법을 한 것을 지그들끼리는 훈장이라고 훈장질 자랑질까지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법대로 하자입니다. 법대로 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법대로 해 코너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진격의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이 코너를 맡아서 앞으로 저와 함께 고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법대로 해 코너 이름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마음에 드세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얘기를 들어서 마음에 든다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니까 법대로 해를 평생 외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외치긴 합니다만 참 회의감은 많이 들죠 요새. 네, 제가 좀 전에 141은 마지막 꼭지에서 저것들이 또 이상한 꼼수를 쓴다 그러면서 직권으로 보석으로 아예 김영현 장관을 구속 만기 전에 풀어주겠다. 뭐 그 대상자가 김영현 장관 말고도 몇 사람 더 있죠. 자, 네네. 그런데 우선 구속 만기라고 하는 제도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속을 계속 해둔 상태로 네. 사실상 계속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은 네. 뭐 형벌을 확정짓기도 전에 구속으로서 그냥 형벌을 이행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당연히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 기간 제한을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예. 그래서 2개월 이렇게 갱신을 2번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정해서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김영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 이제 구속 만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애초에 이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네.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 없는 불법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수사권 관할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보석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보석 청구를 했을 때 당시에만 해도 뭐 어떠한 그런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네. 그냥 기각을 했죠, 사실상.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당시에 사실은 김용현 장관님하고 같이 재판을 받던 조지호 청장. 네. 조지호 청장은 경찰청장. 네,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관님에 대한 보석은 기각하면서 조지호 청장에 대한 보석이 인용이 됐고요. 그 건강이 안 좋다 뭐 그걸 내세워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보석이 인용이 됐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주거 제한이나 아니면 그 보석금에 대해서도 이제 고액으로 네. 정해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장관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사실은 장관이 먼저 보석 청구를 해야 그래야지만 사령관들이 보석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래야지만 장관님 보석이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 다른 사령관은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보석 청구를 하지만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 사령관들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석이 기각되고 나서 저희가 변호인들이 이제 좀 자체적으로 보석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제 다시 그 보석을 취하를 해라. 네. 그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석 심리를 넘어서 이제 구속 기간 만료라는 이제 6개월이 도과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김영현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정보사 대령 이런 사람들의 만기일이 이제 계속 다가옵니다. 구속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구속 만기 6개월도 조금씩 날짜는 다르지만 대개 7월 초가 다 다가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검찰과 법원들이 그냥 이렇게 돼서 구속 만기가 되면은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약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지것들이 직권으로 먼저 보석을 해가지고서 거주도 제한하고 만나는 사람도 제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사실은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직권 보석을 검토하겠다. 보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석이 이미 취하를 한 상태라서 정부를 그래서 이제 보석을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맞고 이제 구속 기간 도과에 따라서 구속 만기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네. 검찰이 거기에다가 의견을 냅니다. 어. 검찰이 지난 이제 재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직권 보석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해주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써놨는데요. 보석을 해주되 26일이 만기잖아요. 네. 26일이 만기인데 25일까지 잡아둬라. 최대한 그 기간을 맞춰서 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썼어요. 예. 그래서 27일 만기 될 때까지 구속해놓고 그때 가서 보석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까지 뭐 지침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검사나 판사는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들 진짜 악랄하고 사악하네. 정말 악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석은 이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권 보석을 하면서 조건을 붙여라. 뭐냐? 누구하고도 접촉 못하게 하고 거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해라. 그리고 뭐 피고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장관님은 물론이거니와 변호인들도 다른 사람하고 못 만나게 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석이 내려지더라도 그거는 피고인에 대한 조치지. 변호인은 저 같은 변호인은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네 그런데 다른 사건 못 맡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말씀 지금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 법률적으로요. 이거 예. 법률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 지금 김용현 장관님 재판을 맡고 있지만 네.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맡는다거나 네. 뭐 아니면 다른 사령관의 재판을 맡는다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접촉도 못하게 해라. 이게 지금 검사의 의견인데 이게 지금 검사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최대한 붙잡아 뒀다가 보석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부는 또 최대한 보석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지기현이가 예. 네. 자 그런데요. 뭐 지기현이도 뭐 좌파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으니까 좀 쫄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우선 보석이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가 있잖아요. 네네. 모든 법은 헌법이든 법률이든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석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보석은 전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제도죠. 예. 판사나 검사들을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죠. 아니죠. 원칙이 이제 형사소송은 원칙이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12월 말에 거의 다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신 분들이라서 네. 지금 이제 6월 말에서 7월이 되면은 네. 7월 초가 되면 다 만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다 구속이 됐을까? 다 왜 그때 그렇게 다 기소가 됐을까? 그냥 무조건 잡아들이고 본 거예요. 예, 그렇죠. 무조건 잡아들이고 본 거예요. 내란몰이 하느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어떤 외관을 창출한 거죠. 아,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고요. 당연히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지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재판이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네. 6월을 넘길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거죠, 사실은. 아하,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재판에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치열한 공방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건인데 네. 이걸 갖다가 그냥 일단 다 잡아 넣어. 그 다음에 이제 풀어줄 때 되니까는 이제 못 움직이게 하면은 지금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피고인을 위한 제도죠. 구속 만기도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네. 네. 불구속 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네. 그런데 이걸 다시 검사나 판사의 자의에 따라서 다시 구속 재판을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 사실상 똑같이. 예, 예. 이거는 사실상 이제 뭐 형사소송법을 잠탈하는 그런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또 언론 보도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지까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 무슨 내란 진상조사단 뭐 이런 데서 추미애를 필두로 해서 아무 소리나 막 뱉어냅니다.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아무 소리나 뱉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무 소리나 뱉은 걸 그 다음 날 장관님 조사할 때 가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신문을 해요, 검사가. 그러면 결국에 그게 다 증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추미애가 내뱉은 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든 얘기, 이것들이 다시 언론 보도가 되고 그 언론 보도가 다시 형사재판의 증거로 검사가 제출을 하고 이런 완전히 계속 자가 발전 시스템이 자가 발전이죠. 예. 자가 발전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MBC에서 바로 보도를 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최대한 구속 유지될 필요가 있고 어쩌고 막 만기까지 구속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 판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판사가 보석 검토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취지는 이동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MBC가 또 그렇게 보도를 하죠. 이 MBC는 뭐 인민기관인 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걸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받아서 이런 식의 조치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재판이 계속 자가 발전식으로 뭐 이른바 이제 순환 논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본인이 저것들이 직권으로 뭐 보석을 하겠다고 해도 본인이 나 싫어 해버리면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MBC가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재판이었었거든요. 네네. 그 지난 금요일에 이러고 나서 바로 MBC가 보도를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인민기관지 MBC가 보도를 한 게 뭐냐? 김용현 측에서는 뭐 이거 보석을 내도 보석을 안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다가 그 기사가 없어졌어요. 그 기사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그게 마치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것처럼 다 압니다. 저희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네. 다 아는데 그걸 갖다가 또 다시 덮고 이제는 판사가 이런 취지로 결정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석이 나오더라도 직권 보석이 나오더라도 뭐 보석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네네. 뭐 보석금을 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석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안 나가겠다 하면은 못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구속 만기가 되면 누구나 이제 출소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지기현 판사도 하도 이제 사실 방청석에 이제 막 뭐 좌익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설치기도 하거든요. 이 네네. 재판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지기현 판사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나가게 된다라는 거는 일부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대한 직권 보석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저들의 압박에 굴해서 뭐 이런 식의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장관님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그만인 건데 이걸 이렇게 꼼수를 쓰느라고 이것들이 그러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구속연장 만기 사례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감옥살이 할 때 일테면 만기가 이제 다 된 그 일반 수용자들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들은 가석방 신청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달만 더 살고 만기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끝나는데 가석방을 덜렁해서 한 달 먼저 나가면 그러면 이 가석방을 어기는 순간 바로 잡혀 들어오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쇄를 계속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일반 수용자들도 알아. 맞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이걸 꼼수랍시고 하여튼 참. 자 여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이화영이하고 조국이하고 뭐 송영길이하고 이거 뭐 빨리 특별 사면해라, 대통령 사면권 행사해라라고 지금 거의 공개적으로 이재명이한테 거의 협박하듯이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네. 이화영이 조혁당, 송영길당 이런 데서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우파 자유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지. 예를 들면은 또 그 권위에 맞게 네네.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상 부과가 되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나는 내 멋대로 해도 돼. 우리 편 다 사면해. 이게 사실은 우파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네. 좌파 그런 게 없죠. 애초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우파가 하도 그렇게 잘하니까 그동안은 이제 억제되어 있었죠. 사실상 억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철저히 무너지고 있죠. 사실상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뭐 민주화 유공자니 뭐니 하면서 계속해서 특사를 남발해 왔고 좌익 쪽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걸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청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은.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들로부터 받은 게 많거든요. 사실상 이제 좌익들의 이 어떤 권력 구조를 보면은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탄핵 재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탄핵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방청석에서 이들이 그냥 같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이미 하나의 당이죠, 사실은 하나의 당이죠. 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화영은 일단 둘째치고 조국이나 송영길은 이재명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자기 편 사면해주기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화영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지. 그건 완전 본인이 그 공범으로 돼 있는 사건이니까. 내가 나를 사면하노라. 이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조금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이 예.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 아들. 예. 사면하니까 아니 바이든도 하는데 이재명이 안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우파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가치를 두는 어떤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이제 사건에 대해서 그래요. 이제 예. 사면을 했는데 이 사면이라는 게 사실 어떠한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면은 단지 유죄의 어떠한 집행을 면하게 해주고 무슨 뭐 명예를 그냥 형식상 회복시켜주는 이게 아니라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에 따라서 사면이 된 사람들이 국가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하. 예.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잘못한 거다라는 완전히 그 판을 뒤엎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네. 이런 식의 사면권을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상 이재명은 자기들의 정치 집단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사면도 얼마든지 감행할 것이다. 뭐 예상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 대가는 이제 국민적 저항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시절에 김경수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를 해준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오류가 아닌가. 예, 이제 와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진경의 변호사로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고 있는 많은 자유파 시민들과 청년들을 함께 법률구조 활동을 쭉 해왔는데 엊그저께 서부지법 관련해서 공수처 차량을 막았던 사람들에 대한 보석 허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서부지법 이제 서부 자유운동이라고 저희는 일컫습니다. 그래서 서부 자유운동. 네, 서부 자유운동에서 이제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이제 많은 변호인들께서 이제 이 뜻에 나서 주셨고 네. 지금 서부 자유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조직화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 11부에서 네. 서부지법 형사 11부에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60명이 넘습니다. 이제 여러 단독 사건도 있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8분이 이제 공수처 차량을 공격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서부지법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네네. 건물 밖에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공수처 차량으로 의심되는 이 차량을 못 갖게 막고 항의를 했다 이런 혐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60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시는 것처럼 새벽 3시에 이제 그 차은경이 영장 발부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분노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언급되는 공수처 차량 사태는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하, 예. 그 전날 저녁에 차량이 이제 나오니까 차량이 나왔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뭐 아무도 모르죠. 그게 공수처 차량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안이 잘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근데 공수처 차량 뭐 스티커가 뭐 있었네 없었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앞하고 뒤를 막았는데요. 막은 게 아니죠. 이제 항의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간 거죠. 거지. 예, 몰려 들어간 거지. 예, 몰려 들어간 거죠. 근데 갑자기 차를 뒤로 빼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뒤에 계신 분들, 뒤에서는 그냥 앞이 아니라 뒤요. 차 뒤에서 뒤니까 앞에 선 분들은 뭐 혹시 차를 못 가게 막으려는 뭐 의도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쉬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뒤에 분들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차를 억지로 뒤로 빼겠다고 경찰이 유도를 하면서 거기 있던 분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이제
강제로 좀 인치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체포하려는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길 경찰도. 좀 그렇죠. 만들려고. 그리고 실제 차량이 뒤로 간다는 건 비정상적인 주행 아닙니까? 그 비정상적인 주행을 통해서 그 차량이 빠져나갔죠.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계신 분들이 무슨 죄죠? 그런데 이 사건은 기소가 공수처 차량을 갖다가 공격했다. 차량을 막고 운행을 막고 공격했다. 막 이렇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판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기소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이제 서부 자유변호사협회 변호인들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공덕 사거리 CCTV를 네. 풀 버전으로 확보를 해서 이걸 갖다 계속해서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영상을 재생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 변론이 있고 나서 곧바로 보석이 허가가 됐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미 억울하게 벌써 몇 달 이상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 그렇다면은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예. 죄가 돼요, 사실은. 죄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죄가 된다 한들 몇 달을 어떻게 잡아놓습니까,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뭐 구속 만기니 뭐 아니면은 보석이니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더하죠, 사실. 사실은 그 뭐 법원에 난입했다, 뭐 폭도들이다 이렇게 저 인민기관지들이 이야기하는 네. 그분들은 법원 경내에 그냥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냥 그럼 문 열려 있어서. 대부분이요. 예. 대부분이. 이런 걸로 구속한 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데 여전히 이분들 중에서는 뭐 보석으로 나오신 분이 없는 거죠. 네. 아직 한 명도 당연히 없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나오셔야 된다. 예.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그 시커먼 차 뒤에 쓰는 건 조심하십시오. 일단 차가 시커멓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우파다 하면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까도비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네. 김민석이한테. 아. 까도비. 까도 비리. 아 그렇습니까? 이름이 좀 귀여운데요. 이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이? 이거 워낙 많아가지고 비리가. 일단은 저는 이걸 보면서 예. 그냥 하나 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김민석이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청래는 당 대표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패 범죄 조직 대통령 하에서 테러범들의 화려한 귀환이다. 김민석은 미 문화원 점거 이걸로 수배된 사람이죠. 정청래는 미 대사관저 방화 인질극을 벌인 사람. 이 사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야. 이 정도 이제는 부패 범죄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무총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물론 무너진 지가 좀 오래됐지만 국무총리 되는 게 사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각종 인사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자리 중에서 그렇지. 제일 높은 자리죠. 그래서 사실은 국무총리는 상당한 도덕성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도덕성이나 잡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또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김민석 정도면은 이 부패 범죄 조직 카르텔의 수장인 대통령이 볼 때는 무색무취한 거예요. 이 정도면 대충 훈장도 하나 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자금 조달도 잘해올 것 같죠. 이제 이 사람은 정치 자금 전문가라서 잘해올 것 같으니까 해보고 나서 이제 이 검증을 통과하면 이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자금 얘기하시니까 그 강 씨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뭐 그동안 후원회장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뭘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네. 언론에서 취재를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저는 꼭 발견이 되기를 바란다. 네.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가끔 그 걱정이 너무 괜히 많이 좀 됩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말 같지도 않다기보다는 전문가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우리 이제 그 이력과 그 스펙이 화려하더라고요. 김민석 하면은 그동안 이제 대여와 정치자금의 그 정치자금 수수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화려한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공적 채무를 뭐 우선하느라고 갚지 못했다. 뭐 그런데 지금 그 연락이 안 되는 그 양반이
상환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 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대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본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그럼요. 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대여라기보다는 그냥 준 것 같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 11명이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데 그게 뭐 1,000만 원씩 빌려준 것도 있고 그래 갖고 그걸 다 일일이 무슨 저 차용증 같은 거를 직접 다 이 김민석이가 써주고 뭐 그랬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공적 채무를 우산을 갚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 재산은 또 증식됐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소극 채무를 제외하면 음. 자기의 적극 재산이 증식 늘어나고 있다. 왜 안 갚냐고 그러면 줬으니까. 줬으니까 안 갚는 거죠. 증식이 돼. 한편으로는 증식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공적 채무를 갚는다는 그런 추징금들 예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추징당했던 그 추징금을 갚느라고 다른 돈을 못 갚았다고 하면 자기의 적극 재산이 증식이 되면 안 되는데 돈 뭐 딱히 뭐 특별한 수입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는 재산 증식이 되고 이걸 갖다가 기타 소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거는 사실상 그 사람들 돈을 준 사람 대여가 됐든 뭐가 됐든 지들이 주장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상 증여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 김민석이나 이 아들이나 아주 이 무슨 논문을 이렇게 쉽게 하고 인턴을 이렇게 쉽게 하나? 저는 참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정말 딸한테 미안하다. 그 조국이 때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였어. 고개를 숙였죠. 얘야 미안하다. 내가 조국이처럼 못 돼서. 아니 좌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니 어느 부모가 그 정도도 안 해주냐. 우리는 그렇게 못 해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도덕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참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갖다가 아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요. 지금은 예전에 이제 좌파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매번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아내가 다 했다. 요게 이제 좀 발전된 그런 형태가 것들 이런 많아. 거죠. 발전된 형태가 조국 때부터 발전된 형태가 아들이 다 했다. 아들이 다 했다. 애들이 알아서 한 거다. 우리 애가 알아서 지금 김민석도 그거 아니에요. 무슨 뭐 공동 발의한 법안을 갖다가 빼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대학 입시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알아서 잘 빼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 알아서 뺀 겁니다. 이거 아들이 알아서.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좌파를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 변명이. 아들이 알아서 했다. 그저 이동호도 맞습니다. 이동호는 지가 알아서 글도 지가 알아서 올리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호는 그래도 그건 인정하겠죠.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지. 그거는 알 겁니다 아마. 이동호는.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건데 그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바로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문재인 때도 그랬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인수위라고 하는 걸 지그들끼리는 해요. 그것의 책임자가 이한주인데 이자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상한 회계망측한 걸 끌고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이한테 이제 주입해가지고 대표 공약처럼 만든 그자예요. 근데 이한주가 보니까 이자는 아까 김민석이는 정치자금 전문가라고 그랬습니까? 이자는 부동산 투기 전문가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장이라고 쓰고 시행사 기획위원장이라고 읽습니다. 원래 그렇게 읽는 겁니다. 원래 이거를 국정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시행사 기획위원장. 아주 적절한 양반이 된 거죠. 지금 그 기획부동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지역 아파트 상가를 엄청나게 해서 차익했습니다. 차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의혹도 아니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냥.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 뻔히 할 얘기가 나오죠. 뻔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투자다, 투기랑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한데요.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장동 시행사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일당이 하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그런 이익을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내가 뭐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럼 이한주도 그 부동산 그거는 지 아들이 했다고 자식들이 했다고 할 건가? 그게 초등학생 초등생 때. 자녀들에게 선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여를. 예. 근데 제가 이것도 제가 참 이거 저희 법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씀만 드려 죄송한데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죄송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 딸이 아기 때부터 지금 중학생인데요. 아기 때부터 이게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이 선물을 원하는 그레이드가 높아지더라고요. 아기 그렇지 때는 뭐 애들이 그렇지. 그냥 딸랑이 하나만 쥐어줘도 그냥 생일 선물 나면 뭐 압니까? 근데 이제 뭐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뭐 앨범도 사주세요. 뭐 연예인 뭐 누구 좋아하는데 뭐 한 몇만 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한주 애들은 부동산을 받는 거야. 부동산을. 그것도 아버지한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그 매매가를 낮춰서 그냥 그 정도로 매매한 걸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애들이 이거는 애들을 잘 키우고 다만 애들이 이제도 밝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 해가지고 참 뭐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지금부터 그러라도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재명이 이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가장 먼저 이제 김정은이한테 굽신거리고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하라고 뭐 직접 어디 저 파주까지 가서 떠들어대고 그리고 이제 그건 민간 단체가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저지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는 바로 중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북전단 살포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민간단체가 했는데 이걸 어떻게든 때려잡아라. 지금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미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관련해서 대북 전단을 날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부 다 그 심지어 방첩 수사기관이라는 예. 작자들이 오히려 이 간첩 활동을 조력하는 식의 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무차별 조사를 했죠. 당시에 그런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전단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쌀을 갖다가 이제 그래요. 이렇게 그 해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넣어서 페트병에 넣어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띄워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처벌을 했냐면 당시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물 위에 뭐 쓰레기 버렸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 무죄 나왔죠. 다 무죄 나왔어요. 다 무죄 나왔어. 단지 그냥 위헌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을 해서 기소한 것도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건 대북전단관리법이 이제 위헌을 받았으니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위헌. 예. 위헌이 나왔으니까 이걸 또다시 항공안전관리법. 항공안전법. 예. 그러니까 풍선 띄우면 비행기 안전에 맞습니다. 뭐 한다 이거예요. 재난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헬륨가스 주입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런 걸로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뭐 우리 범죄자 대통령이야 뭐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떠한 법률 규율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포섭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드론을 날린다거나 뭐 이제 뭐 아니면은 가스 장치를 이용한 어떠한 설비를 그 여의도에 대형 풍선 하나 떠 있거든요. 그거 엄청 위험한 건데. 그럼요. 그 한강에 불꽃놀이 그거 안 돼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걸 부득불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이 의지를 밝혔으니 뭔들 한다고 하는 척은 할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죄 또는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요. 여기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북 송금은 되고 풍선은 안 되냐 그랬는데 이건 제가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방사학 대표와 여러 그 북한 인권 민주화 단체에서 그 대북 전단을 하면서 전단만 보내는 게 아니라 $1 지폐. 그게 이제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보냈는데 이제 이재명이 양이 안 차는 거지. 보내려면 100억 정도 보내야지. 무슨 1달러냐.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아닌가 싶으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수령님한테 보내야지. 그 주민들한테 이걸- 보내면 안 되지. 왜 그거. 주민들한테 보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각은 송금을 하자 기본적으로 송금하는데 공식적으로 크게 수령님한테 직접 드려라 뭐 이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외로 주민들에게 만약에 인권적인 장치를 만약에 하거나 그런 식으로 송금한다면 우리는 형사 처벌하겠다. 행정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하겠다. 그게 이제 이 정권의 속내입니다. 예. 우리 유성수 변호사 법대로 하자 오늘 코너 첫 번째 코너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짧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회의가 듭니다. 이 법조인이라면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무슨 대단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아니지만 법대로 어떠한 자기의 직업을 수행하고 자기의 윤리와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범죄자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는 반드시 이룩돼야만 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명령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어요. 법이 무너지면 변호사들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장사가 더 잘 되나? 영업이? 법이 무너지면 변호사들은 없어져야 되죠. 네. 지금 법원이 없어질 위기잖아요. 검찰이 없어질 위기잖아요. 그렇지. 네. 얘네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 하겠다는 거고 검찰 없애겠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법원도 조만간 없어지겠네. 그걸 지키라고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애고 그걸 위반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법을 없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업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조악한 폭력만이 난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업은 굉장히 발전하겠네. 예, 몸 좀 좋고 우락부락하고 저 격투기 좀 배운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겠네. 뭐 테러범도 뭐 총리한다고 나오는데요. 뭐. 네, 네. 네, 법대로 해. 예, 유성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